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사연 재미나게 듣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 구독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꿈꿔 하면서 도끼를 가득 품고 사는 못된 시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전 좀 특이하게 반대의 상황을 겪어서 이거 나만 기가 막힐 게 아니라 사연 제보하면 참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면서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 신랑이 알고 보니 속물 중에 최고의 속물이었거든요. 현명하신 저희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저희 집안만 보고 달려들었던 이 꽃뱀이 따로 없는 인간한테 콱 물려서 제 인생 제대로 종칠 뻔했어요. 아버지가 한 방 먹인 것도 먹인 거지만 겉모습만 보고 달려들었던 인간답게 결국 보여지는 것만 보고 뒷걸음질 치다가 스스로 낮아빠진 꼴에 더 가깝지만요. 아버님이 검사라고 하지 않으셨어? 근데 집이 꼴랑 이게 다라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떤 검사가 이딴 구질구질한 집에서 사냔 말이야. 야, 니네 아빠 검사면 이거 사기죄로 너부터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정말.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에게 예비신랑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도 아깝지만 쓸모가 있는 놈은 갱생시키고 쓸모가 없는 놈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는 저희 아버지의 신조답게 깔끔하게 잘 내다 버렸으니 제 속 시원한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놈이 꼬였던 건 겉보기엔 화려했던 제 집안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엔 판검사라는 직업을 들으면 참 공명정대한 직업이다. 어렸을 때 애들이 장래 희망을 적을 때 그래도 대통령, 선생님, 과학자 등과 함께 최소 10손가락 안에는 손꼽히는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지긴 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이 그 직업의 의미를 퇴색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판검사라는 직업을 들으면 그거 돈만 밝히는 일이잖아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그런 오해가 조금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엔 정말 비리나 뒷돈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그래서 가족들의 인생을 조금은 고달프게 만든 진짜 검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돼. 살면서 남한테 한 점 부끄러운 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끄럽다 생각 들면 그때 멈춰야지. 아유, 너희 아버지 또 시작이시다. 예, 아버지 잔소리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어. 시간 많은 거 아니면 앉아서 계속 들어드리지 말고 얼른 밥 먹고 학교 가. 저희 아버지는 소위 말해 개천용 출신 검사세요. 지금이야 로스쿨이 생겼지만 예전에 사법고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시절 합격하셔서 검사가 되셨으니까요. 합격하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진 몰라도 중매쟁이들한테 연락이 무지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병원장 딸이다, 어디 기업 딸이다. 결혼만 하면 열쇠를 몇 개를 줄 수 있다. 뭐를 해줄 수 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 집도 바꿔주고 줄도 백도 없는 아버지 중앙지검에 어디까지 올려주겠다. 그런 제안을 수두룩하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한 꼬장꼬장하신 성격이지만 그땐 청렴결백한 법조인이 되셔야겠다. 스스로와 맹세 아닌 맹세를 하셨던 시절이었기에 그 전화에다 대고 하나하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누구시라고요? 이런 거 나중에 부정청탁으로 기소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몽땅 다 끊어버리시고 당시에 시험 뒷바라지 해주신 엄마랑 바로 소박하게 씩 올리셨던 거죠. 결혼과 동시에 그 수많은 중매처들을 적으로 돌려버리신 저희 아버지 성정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이후로도 뭐 대쪽 같은 성품이 더하면 더했지 어디 가셨겠습니까. 어디 가나 제가 어디 소속 검사 누굽니다. 이런 소리 밖에서 한 번을 하고 다니신 적이 없으세요. 저 이거 사연 쓰면서도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써도 되냐, 저거는 써도 되냐 다 허락받고 썼을 정도거든요. 검사가 명함 내밀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러시면서 어디 나가서 누가 무슨 일 하시냐 물어보면 그냥 나랏밥 먹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뭐 그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니까 자랑도 하지 말라 그러시죠. 검찰 조직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이고 닫혀있고 상명하달
그야말로 꽉 닫힌 곳이잖아요. 꼭 검찰 조직이 아니더라도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지 않으세요? 조직 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설령 틀린 답이라는 걸 알지라도 때에 따라서 윗사람들이 까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까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 억울해도 그래야만 하는 것이 조직원의 숙명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쪽 같은 저희 영감님께선 절대 용납 안 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잘못된 일을 까라고 하면 못 가는 거요. 아버지에게 이런 표현이 되바라졌다는 걸 알긴 아는데요. 까라는 거 내가 왜요? 잘못된 거 안 깝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배 째세요 하고 나와버리니까 저거 정상 아니다. 저거 미쳤다 소리 나오는 거죠. 몇 번 그렇게 큰 사고 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조직 내에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 아마 평생 본인 왕따신 거 모를걸요. 본인이 다 왕따 시켰다고 생각하시고도 남을 뿐이죠. 누가 말리겠어요. 여튼 그래서 일찌감치 중앙 쪽에 가셨다가 지방에서 뺑뺑이 도시다가 실력도 좋고 학벌도 좋고 하신데도 워낙 그렇게 갔다 하면 사고를 치고 다니시니 끌어주는 사람 없지 밀어주는 사람 없지 엄마도 진작에 승진은 꿈 접었대요. 아버지야 내가 평생 평검사로 사는 한이 있어도 그런 놈들 구두 닦아주면서 승진할 생각 없다 딱 못 박으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 딸로 살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뭐 아버지의 권력을 무기 삼아서 TV에 나오는 사고만 뻥뻥 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금수저 사고 뭉치 같은 사람들과는 거리가 굉장히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반대쪽에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오히려 엄마, 그러니까 외가떡을 저희 집은 조금 많이 보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승진 적체에 빠져 있는 동안 그래도 좀 살았던 외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아버지가 그 정도 일을 벌리시고 다니는데도 아직까지 조직 내에서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건 다 외할아버지 덕분 아니냐는 소문도 있는데 소문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99%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버진 절대 인정 안 하지만 말이에요. 잔소리는 어찌나 많으신지 아버지는 어렸을 때 책보를 싸서 학교를 가려고 산고개를 몇 개를 넘어가지고 다니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먼 거리를 발이 불을 틀 때까지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다부터 시작해서 저처럼 누워서 잠잘 집 있지 부모가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이렇게 다 갖추고 있으면 하버드를 갔겠다. 쫓아다니시면서 잔소리를 하시니까 아버지처럼 판검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저도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꽤 잘했어요. 제가 사연 시작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너무 뭐라고만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말만 이렇게 하지 은근히 속으로 자랑스러워하니까 다 하는 소리죠. 무슨 검사니 뭐니 식당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검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결국에 다 권력 가진 놈들끼리 편 먹고 그러는 거 아니냐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할 때도 전 저희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세상이 굴러가는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소신껏 행동하는 아버지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고 어디 나가서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늘 아버지라고 대답한다는 것을 아마 저희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모르실 겁니다. 오죽 마음속으로 달달 외우고 있었으면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 면접장에서 그 답변이 딱 생각이 났겠냐고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청렴결백과 성실함을 강조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해서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청렴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일하겠습니다. 다른 면접자들 이순신 장군이니 신사임당이니 역사 속 위인 말할 때 유일하게 아버지를 얘기한 게 눈에 튀었는지 그날 저녁에 바로 합격 연락을 받게 됐어요. 사장이 굉장히 젊더라고요. 저보다 10살 많았는데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나라에서 하는 지원사업 선정돼서 창업한 게 대박이 나고 그 이후에 투자자들 모아서 사업 덩치를 이제 막 불려가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였거든요.
조금 더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갈 생각도 있었지만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기도 하고 시작은 미약하다고 하지만 개국공신이 나중에 얻어가는 바가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젊긴 하지만 회사가 계획도 잘 세워져 있는 것 같고 비전도 있어 보이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쟁쟁한 경쟁자들 뚫고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됐죠. 거기서 회사의 대표이자 이 사연의 주인공인 예비신랑을 만나게 됐고요. 머리가 안 좋은 스타일도 아니고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닌데 또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서 짧게 인턴 생활을 해보긴 했지만 정규직으로 일하는 건 그 회사가 처음이어서 초반엔 실수도 많이 하고 간단한 일도 버벅이고 쉽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맨날 제일 늦게 퇴근하는데 일은 안 느는 것 같고 집에 가서 매일 이불 뒤집어 쓰고 울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아버지 왜 나는 아버지 머리 안 물려줬대 하고 징징거리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남의 돈 받으면서 나약한 소리 한다고 뒤지게 혼나기만 했어요. 그래도 회사 나가면 언제 눈물 흘렸냐는 듯이 입 꾹 다물고 내 할 일 했죠. 이것도 맨날 하니까 늘긴 늘더라고요. 요령도 생기고 같이 입사했던 사람들 힘들다고 다 관뒀는데 저 하나 남았다니까요.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는데 이러다 진짜 개국공신 되겠구나 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 다른데 이력서 쓸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 당시엔 저만큼 회사 일 잘 아는 사람도 없어서 예비신랑이 저 못 관두게 하려고 엄청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해졌고요. 대표가 점심마다 법인카드도 아니고 자기 개인카드로 밥 사주고 했다니까요. 왜 예전에 면접 볼 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궁금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 하세요? 요즘엔 이력서에 이런 것도 못 적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었는데 혹시 실례되는 질문이면 나도 안 하고요. 평소에 누가 아버지 직업 물어보면 저도 아버지한테 오랜 시간 동안 학습받았던 대로 예, 저희 아버지 나랏밥 먹는 공무원이십니다.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그놈의 술이 웬 수죠. 회사에서 큰일 끝나고 술 사준다길래 막내가 빼는 건 좀 그런가 하고 따라가겠다 손 번쩍 들었는데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 하나 둘씩 집에 일이 있어서 애기 데리러 가야 해서 시부모님이 뭐 어째서 이러면서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딸랑 대표인 예비신랑과 저 이렇게 둘만 남게 된 거예요. 고생했으니 맛있는 거 사겠단 말에 냉큼 따라갔다가 한 잔 두 잔 술 들어가고 나니까 딱딱했던 분위기도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입을 막을 새도 없이 뭐 묻는 얘기에 술술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검사십니다 하고요. 검사하고 눈이 반짝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엄청 좋은 일 하시네. 검사면 완전 금수저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편견이죠. 근데 또 엄청 힘들게 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학까지 나오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했죠. 잘 먹고 살았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재수없는 소리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덕 보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건 없었어요. 솔직해서 좋다고 자기는 사실 흙수저였다고 유년 시절을 너무 힘들게 보내서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어서 회사 차린 거라면서 옛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끼익해야 저랑 10살 차이 나는 거잖아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예비신랑이 또 그렇게 막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면접 보러 왔을 때도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 보이길래 저 사람은 집이 되게 잘 사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회사를 덜컥 차렸겠지 싶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어렵게 살아왔다더라고요. 무면허 판자촌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고 회사가 성공하기 전까진 반지하에서 살았었고 자수성가하기까지 우여곡절을 들어보니까 아, 대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나도 너무 편협한 시선으로 사람을 봤었구나. 저희 아버지도 어려운 유년 시절을 극복했다는 얘기를 자주 해주셔서 그런지 얘기를 듣는데 뭐 공감도 되고 묘하게 정이 가는 거 있죠.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닮은 사람한테 끌리게 되어 있대요. 그게 외모가 됐든 성격이 됐든 환경적인 요인이 되었든 간에요.
물론 사연을 쓰는 지금 현재로선 그런 사람을 아버지랑 닮았다고 생각한 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대표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털털하게 서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다. 아직도 옛날에 가난한 버릇 못 버리고 접시에 먹지도 않는 음식 이렇게 갖다 놓는 거 봐라. 이런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대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요. 그날 술자리를 계기로 해서 뭔가 마음이 통했었나 봐요. 저희 관계가 그날 이후로 확 달라지고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비신랑도 그날 이후로 괜히 제가 야근한다고 하면 남았다가 집이 어느 쪽이냐 데려다 주겠다 하면서 차를 태워다 주기도 했고요. 꼬박꼬박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하긴 했지만요. 회사 대표와 직원 관계다 보니 뭔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엄청 물어봤죠. 이거 대표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 나 혼자만의 김칫국인가 생각할 무렵 예비 신랑에게 고백을 받고 그렇게 저흰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회사 대표와 말단 사원의 연애라니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한동안 제가 드라마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살았었죠. 그동안 짠돌이 검사님 아버님 밑에서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인데 회사 대표 남자친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래서 여자들이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결혼으로 신분 상승하는 것에 그렇게 목매달고 환장을 하는구나. 저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기 레스토랑 너무 비싼 곳 아니에요? 나 정말 그냥 회사 앞에서 대강 먹어도 괜찮은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오늘 여긴 내가 살게요. 에이, 검사님 딸이 왜 수수한 척 그러실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격식도 갖춰주고 그래야 하는 거야.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굴러간다는 말 안 들어봤어? 처음에야 좋았죠. 매일같이 고급 레스토랑에 비싼 선물들을 척척 안겨줬으니까요. 제가 언제 그런 데를 가보고 그런 걸 써보겠어요. 주변에서도 10살 차이고 대표니까 그럴 수 있다. 사모님 노릇도 할 수 있을 때 실컷 해봐라 하면서 절 부추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더라고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더군다나 예비신랑에게 이런 건 조금 부담스럽다. 오늘은 내가 좀 사야겠다.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평소에도 많이 해봤을 텐데 왜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냐 하면서 은근히 제가 빵빵한 재력을 가지고 있을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눈치더라고요. 뭐 모자라게 지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큰 돈을 매일같이 척척 쓸 수 있을 정도로 또 마냥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라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내가 아니라 나의 배경이 아닐까. 그때부터 좀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들을 받기만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청렴결백한 저희 아버지 수상한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맡으시거든요. 사실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언제부터인가 딸의 월급이나 용돈으로 살 수도 없고 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게 돈을 모아서 산 거든 누구한테 받아서 온 거든 마냥 좋게 보이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대번에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너 이거 누구한테서 받은 거냐 하고요. 남자친구한테 받은 거다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묻지도 않고 그냥 헤어지라고. 처음엔 황당했죠. 뭐 이거 선물 조금 받았다고 헤어지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매일같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결국 이 선물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들고 오는 건데 대체 왜 그러시냐 했다니까요. 그냥 딸이 연애하니까 보통의 아버지가 그러듯이 괜한 심술을 부리시는 건가 하고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다 컸고 연애나 결혼이나 아버지가 왈가왈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나 좋다는 사람, 내가 좋다는 사람 알아서 만나겠다 딱 잘라서 말했죠. 약간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 그렇게 말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한 여자 꼬시려고 돈을 삽으로 가져다 퍼주는 놈들 치고 제대로 된 놈을 한 놈도 본 적이 없어. 그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다. 아버지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제일 경계하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야.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소리니까 새겨 들어.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는데 괜히 그런 옛말이 생긴 게 아닌가 봐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오죽 어른들 말씀을 안 들었으면 그런 말이 생겼겠냐고요. 네, 그때 아버지 말 들었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뭔데 그러시냐. 그러는 아버지는 여태까지 뭐 식구들 고생시키기만 했지. 그 청렴결백 다 지키면서 대체 뭘 하셨냐. 저도 팩 짜증을 내고 이 사람이랑 절대 안 헤어지고 난 결혼까지 할 거다. 바락바락 대들었죠. 어머니가 나와서 왜 또 둘이서 싸우고 있냐고 그런 아버지와 저를 중간에서 말리셨고요. 그 길로 예비신랑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혼났던 얘기를 다 털어놓고 징징거렸습니다. 당신 만나면서 내가 요즘 너무 사치스럽게 지내는 것 같다고 아버지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요. 예비신랑이 뭐 별 얘기나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라에서 큰일 하시면서 신경 쓰시는 게 오죽 많으시겠냐고.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하면서 절 위로해줬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요. 하루라도 이 남자와 빨리 결혼을 하려고 저 역시도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고 주변 사람들은 슬슬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정말 너 좋아하는 거 맞긴 맞냐. 한 번씩 보면 나이도 많은데 속물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너 시집가고 나면 다른 사람처럼 굴까 봐 걱정이 된다.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도 그땐 죄다 질투의 말로 들렸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뭐에 홀리고 미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예비 신랑과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기가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때의 저를 본다면 저거 완전 남자한테 미친 여자 아니냐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겠지만 그땐 대체 눈에 뭐가 씌었던 건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아버지도 주변 사람들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서로의 마음을 이 사람과 나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서 빠져 살았더랍니다. 너도 그 얘기야? 사람들 진짜 웃기지 않아? 내가 예전에 검소하게 지낼 땐 검사 딸내미면서 돈 쓸 줄도 모르고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비신랑 잘 만나서 돈 쓰니까 사모님 흉내 낸다고 사치스럽다고 이제 와서 다 뭐라고 하는 거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은 다 나 싫어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어도 나 욕했을 사람들일걸? 언제부터 내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이제 와서 다들 난리야? 기가 막혀서. 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진심 어린 충고들도 다 고깝게 들리는 거죠. 지들이 언제부터 내 인생 대신 살아줬다고 이러쿵 저러쿵. 시간이 참 남아도나 보다 저렇게 남 얘기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거 보면 하고 혀만 차고 말았던 거죠. 원래 맞는 소리가 더 듣기 불편한 법이잖아요. 이래서 왜 조선시대에 직언을 했던 사람들이 일찌감치 유배당하고 목 날아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남들이 다 저건 좀 아닌데 하고 혀차는 결혼 둘이서만 좋다고 꾸역꾸역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이 남자가 사실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걸 말이 좀 이상한가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검사 아버지를 둔 내 배경을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아는데 저만 몰랐던 거죠. 아니요, 그냥 필사적으로 모른 척 했던 걸지도요. 처음에 저희 아버지 인사도 오지 말라고 인사 와도 안 받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는데 딸 가진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그땐 정말 드라마 여주인공병이 단단히 걸려서 결혼 허락 안 해줘도 좋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만나기만 해달라, 인사라도 받아달라 사정사정을 하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울고불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 수 있으시겠냐고요. 딸이 집에서 저렇게 생쇼를 하는데 대체 어떤 놈인지 한번 만나나 보자 이런 생각이셨겠죠. 아직 결혼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소리에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예비신랑의 손을 잡고 아버지 허락받았다고 인사하러 가자고 그랬어요. 저희 집이 워낙 엄하잖아요. 결혼할 사람 아니면 데리고 오지도 말아라. 이게 거의 뭐 원칙이거든요.
요즘에 세상 흉흉하니까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절대 집 앞까지 같이 차 타고 오지 말아라. 이것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요. 그래서 예비신랑도 인사 가기 전까지 저희 집 앞까지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사가 늦게 끝나고 데려다 줄 때도 매번 늦었으니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걸 혹시라도 그랬다가 아버지 마주치면 나 정말 모가지라고 사정사정해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내려 일부러 먼 길을 빙 돌아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그놈의 집이 뭐라고 진작에 데리고 한번 와볼 걸 그랬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결혼 약속까지 다 해놓고 다른 날도 아니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집 때문에 이런 창피를 당할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신랑과 함께 저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신랑 역시 매번 근처에 데려다 주기만 했지 이렇게 당신 집까지 가보는 건 처음이라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었죠. 약속에 늦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아버지라서 조금 일찌감치 동네에 도착하게 됐어요. 내비게이션을 굳이 찍지 않고 이 앞에서 우회전하면 돼, 저 앞에서 좌회전하면 돼 하고 제가 나서서 길을 안내했는데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예비신랑의 표정이 제가 보기에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영 안 좋더라고요. 처음엔 저희 집에 가까워졌으니까 인사할 생각에 답지 않게 긴장이 되어서 그런 건가 했어요. 자기야, 왜 그래? 긴장해서 그러는 거야? 그냥 인사인데 뭐 어때? 이것보다 훨씬 큰 발표장에서 발표도 많이 해봤었잖아. 나 가방에 청심환 하나 있는데 이거라도 줄까? 다 도착한 거 맞아? 여기가 정말 당신 본가가 맞다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린 예비신랑의 표정이 계속해서 안 좋길래 청심환이라도 줄까 물어보니 제 얘기에 뜬금없이 여기가 정말 당신 집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는 동네에 비해서 조금 허름한 집이긴 하지만 뭐 문제 있나 하고 여기가 우리 본가 맞다고 이사 온 지 꽤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이 저한테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여기 뭐 부동산 제한 같은 거 걸려 있는 거야? 실거주 몇 년 해야 한다고? 이사 온 지 꽤 됐다고? 집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여기 아파트가 몇 평인데? 아니면 장인어른께서 뭐 검사장 승진이라도 앞두고 계신 거야? 그치? 검사장 승진 같은 거 앞두고 재산 괜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돌려두신 거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꼬치꼬치 저희 집 상황을 캐물어 보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정신이 확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사람 정말 이 결혼에 있어서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정말 다 사실이었구나. 그거 나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누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 제 어깨를 붙들고 흔들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재차 확인하는 예비 신랑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것처럼 다시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우리 본가 맞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 위해서 다른 곳에 재산을 은닉해둔 것도 아니고 우리 본가는 다른 데 없고 여기 딱 하나뿐이라고요. 여기 24평이야. 우리 본가가 아파트든 주택이든 아파트 평수가 24평이든 80평이든 그게 우리 결혼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야? 나 사람들이 당신 보면서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배경 보고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좀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그럴 리 없을 거다 했어. 그런데 지금 이게 나랑 뭐 하자는 짓이야? 당신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내 돈 보고 그랬던 거야? 대답해 보라고. 아버님이 검사라고 하지 않으셨어? 아니 근데 집이 꼴랑 이게 다라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떤 검사가 이딴 구질구질한 집에서 사냔 말이야. 아씨, 야, 니네 아빠가 검사면 이거 사기죄로 너부터 기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정말. 돈 보고 너 좋다고 쫓아다닌 게 아니어도 이건 아닌 거 아니야. 네가 그동안 내 지갑에서 빼간 게 얼만데. 사람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이거 완전히 사람을 기망하는 거지. 너 이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잖아?
내가 욕먹을 것 같냐? 네가 욕먹을 것 같냐?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꽃뱀이라고 그래, 꽃뱀이라고. 너 아버지 검사인 건 맞고? 그것도 개뻥 아냐? 이젠 저희 아버지가 검사였다는 사실이 사실 거짓말 아니었냐고 저를 막 몰아세우는 거 있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요. 아버지랑 약속한 시간은 다 다가오는데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아니 애초에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 허락을 받을 생각을 하겠어요. 저한테 삿대질을 해가면서 이거 완전히 부녀가 쌍으로 본인을 벗겨먹으려고 애초에 마음 먹고 접근한 거 아니냐. 꽃뱀이 따로 없다. 혼자서 선물로 가져온 짐들을 집어 던지고 차 타이어를 발로 걷어차고 성질이란 성질은 다 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결혼 당장 무르자고요. 결혼 허락은 무슨 결혼 허락이냐고. 이딴 거지 같은 집안이랑 자기는 결혼 못한다고 헤어지자고 그렇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이별 통보를 하더라도 제가 해야 100번은 맞는 상황 아니냐고요. 하긴 이 마당에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타혼하신 분들이 종종 사연 보내시잖아요.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와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네, 저도 그 마음 잘 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 어디 가서 파혼이라고 말도 못하죠.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헤어지게 됐으니 이게 무슨 파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검사장 딸 정도 되는 사람이었으면 그럼 이 결혼이 파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요. 가족들에게 차마 우는 꼴을 보일 수가 없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뺨을 손바닥으로 몇 번이나 치고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집으로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부모님이 왜 혼자 왔냐, 인사하러 온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물었고, 전 사정이 있어서 좋게 헤어지게 됐다. 인사는 앞으로도 올 일이 없을 것 같다. 뭐 사람이랑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냐고 하고 말았죠. 당연히 두 분 다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후에 인사를 하러 오겠다 통화까지 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약속 시간 다 돼서 일방적으로 헤어졌다 통보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분명히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한데 또 제 표정을 보아하니 죽상인 게 무슨 일이 있었냐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별일 아니야. 원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싸우기도 했었고 헤어져야 하나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잘 됐지 뭐. 내가 결정한 거야. 괜찮아. 애써 괜찮은 척을 했지만 속은 말이 아니었죠. 일방적으로 차인 것도 억울해 죽겠고 차인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도 억울하고 또 하필이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출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도 막막하기만 했죠. 이건 아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얼굴을 마주치는 건 불편하다 싶어 주말 동안 사직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생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결혼이 파토난 딸이 풀이 죽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걱정되셨는지 몇 번이나 방문을 두드리고 얘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좀 있고 싶다고 애써 거절했지만 말입니다. 주말 내내 그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집에 가만 계시질 않더라고요. 월요일 출근해서 얼굴 볼 생각에 벌써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직서를 내밀어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는데 그때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았어요. 몇 번 신호음이 더 울리더니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제 차 오는 전화, 솔직히 받을 기분도 아니었고 받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죠. 한참 후에 핸드폰을 켜서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전화 좀 받아달라. 꼭 만나서 해야 되는 얘기가 있다. 몇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문자가 남겨져 있었고 제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으니 결국 월요일에 회사에서 보고 얘기하자는 마지막 연락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별 통보를 하고 가버린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연락을 미친 듯이 해야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소리는 아닐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억지로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면서 눈을 감고 월요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평소에도 가고 싶지 않던 회사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대리님, 잠깐 사무실에서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안 그래도 사직서를 낼 생각이었던 저에게 예비신랑은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자며 불렀습니다. 거의 동시에 전 사직서를 내밀었고 예비신랑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면서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차장에서 사기니 뭐니 소리를 빽빽 지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퇴사 변환을 하고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다는 것이 저로선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나 사실 주말에 장인어른 뵀어. 먼저 연락 주실 줄 몰랐는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 나한테 많이 화난 것도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이 정도는 싸운다고 하더라.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니, 잠깐만, 뭐라고? 누가 누구를 만나?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연락을 했다고? 오해라니? 그건 또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버님 검사이신 거 밝히기 꺼려하고 쑥스러워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내가 사실이니 아니니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서. 역시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던 거 맞지? 괜히 나한테 말했다가 말 세워나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아서 미안해. 조금만 다시 생각해 줄래?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미친 듯이 저를 몰아세울 땐 언제고 또 이제 와선 자기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제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착한 척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사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려면 얼굴이 좀 두꺼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는 하더니 이 정도 인간일 줄은 몰랐습니다. 기가 차서 밑바닥까지 다 보여준 주제 내가 이렇게 사과하고 나면 바보같이 사과해줘서 고마워 당신 마음 받아줄게 하고 냉큼 다시 안길 줄 알았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양심 있으면 사직서나 하루빨리 수리해줘라 하고 대표실 문을 쾅 닫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대체 아버지께선 저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또 거기다 대고 만나자고 연락을 하시고 저 대신 저 사람을 붙잡기라도 하신 건지, 왜 그래서 또 한 번 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신 건지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셨다면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끼리 다 헤어지자고 이미 정리되고 말 나온 마당에 아버지가 굳이 다시 만나셔서 왜 붙잡아가지고 딸 자존심을 상하게 하세요. 여튼 저희 확실하게 헤어졌고 저 그 회사 사직서 내고 오는 길이에요. 앞으로 다시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아버지한테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엉뚱한데 불똥이 튄 거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한참을 훌쩍거리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철없고 싸가지 없는 딸의 행동에도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소 같았으면 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나와서 문 다시 조용히 잘 닫고 들어가라 버럭 화를 내셨어야 할 뿐이 조용하니까 이상한 거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속 좁고 철없는 딸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 굳이 헤어졌다는 딸의 전 남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난 건지, 왜 그렇게 딸의 자존심을 긁었던 건지 말이에요. 세상에 딸 자존심 일부러 긁으려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로지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만 있을 뿐이라는 걸 당장 화가 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였던 전 정말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회사의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힌 지 며칠이나 됐을까요? 백수가 된 게 정말 오랜만이라 느지막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말 아침 누군가 다급하게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됐어요. 단잠을 깨운 주인공이 누구였냐고요? 놀랍게도 바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기 왜 왔지 싶어 당황했는데 오히려 부모님께서 놀라지도 않아 보이셔서 제가 더 당황했다니까요.
장인어른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어주셨고 사색이 된 예비신랑이 저희 아버지를 붙들고 손까지 덜덜 떨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알려주신 부동산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요. 그 얘기에 놀란 건 저였습니다. 부동산이라니, 망했다니. 아니, 그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하고요. 부동산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빠, 이 사람한테 뭐 투자처라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당장 대답해 주세요. 자네 주말 아침부터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와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부동산 말하는 건가? 내가 그때 자네 만나면서 들고 갔던 서류 봉투에 있었던 그 재개발 예정구역, 혹시 그거 보고 땅 투자한 건가? 그거 내가 지금 기소 준비하고 있는 사건 자료였어.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자료였다고. 재개발 예정 지역이 아니라 재개발 예정이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낸 자료였는데, 자네 설마 내가 흘린 그 자료 보고 돈을 투자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아무리 내 딸이랑 헤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인연은 영원한 인연인데, 설마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하면, 설마 그렇게까지 멍청한 사람을 우리 딸이 만난 건 아니겠지?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면서 얘기를 이어가셨고,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전 속으로 웃음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건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실 주차장에서 제가 예비신랑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던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께선 위에서 그 모습을 빤히 다 내려다보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놈한테 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딸한테 뭐라고 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만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께선 이놈이 어지간히 돈을 밝히는 놈이구나.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뭐 검사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뜯어먹을 것이 있었겠구나 싶어 접근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양지 바른 묘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마침 저희 아버지께서 요즘에 맡고 계셨던 사건이 재개발 투자 사기 관련 사건이었거든요. 기소를 위해서 증거 수집을 해놨던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마치 이 문서가 여기에 찝어놓은 이 땅들이 조만간 재개발이 될 거라고 찝어주는 족보처럼 보일 수준이었을 거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의도치 않으셨지만 그 문서를 챙겨가지고 저에게 그런 괘씸한 짓을 한 예비사위를 직접 만나러 가셨던 거고요. 또 의도치 않으셨지만 그 얘기하는 자리에서 하필이면 그 자료를 두고 오셨던 거고요. 아버진 예비신랑을 만나서 주차장에서 들었던 얘기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집은 이렇지만 사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하면서요. 뭐 틀린 말 하나 없긴 하잖아요. 요즘 기소 준비 중인 건이 재개발 투자 사기 관련 건이니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말도 영 틀린 소리는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혼자 또 아버지의 말을 오해한 예비신랑은 옳다구나. 역시 검사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사실이었나 보구나. 검사는 진짜 검사였나 보구나 했던 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버지께서 두고 간 문서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재개발 예정이라고 떡하니 적힌 내용의 문서들이 가득 들어있으니 우리 딸을 다시 한번 좀 신경 써서 잘 봐달라 하는 일종의 힌트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저희 아버진 정작 그 자리에서 입 한 번 뻥끗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그놈 혼자 오해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꽹가리까지 진까지 다 쳐버리고 신나게 오해하고 저한테 와서 빌고 그 난리를 쳤던 거죠. 이건 장인어른이 나한테 준 기회다. 나를 챙겨주시려고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부터 해서 회사 돈까지 몽땅 다 끌어다가 그 거짓 재개발 지역에 몽땅 가져다 투자를 했답니다.
애초에 악지 중에 악지였고 그중에선 오히려 그린벨트 지정 예정구역도 있어서 오히려 큰돈이 묶이게 되어버린 거였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떼돈 벌게 됐구나 혼자서 룰루랄라 하고 있었던 예비신랑은 자기가 투자한 돈이 거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아버지를 쏜살같이 찾아온 겁니다. 저한테 분명히 투자 정보를 주지 않으셨냐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진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언제 투자 정보를 줬던 적이 있냐 하고 모르쇠를 하시는 거고요. 장인어른, 저 거기에 회사 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 없으면 저희 회사 정말 당장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장인어른께서 검사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 중에 제 돈만이라도 구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원래 기업가랑 검사는 친하고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제가 장인어른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장인어른은 누가 네 장인어른이야? 그리고 뭐 기업가는 검사랑 지내야 한다고? 내가 왜 너처럼 냄새나는 돈 끌어안고 사는 놈들이랑 지내야 한다고? 그건 누가 정한 거냐? 네 놈이 정한 거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아직 검사장 직함 달지 못해서 식구들한테 여태 면이 한 번도 안 섰었는데 이번에 네 놈 잡으면서 나도 우리 가족들한테 면 한 번 제대로 세워보려고 그런다. 검사 아버지 두면서 내 딸도 평생 덕이란 건 한 번도 못 보고 살았었는데 검사 아버지가 있으면 덕은 못 보고 살아도 손해볼 일은 평생 절대 없을 거라고. 그건 나도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니놈이 니께에 넘어가서 재무덤 파고 들어간 걸 이제 와서 파묘라도 해달라고 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목숨만 구해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빌고 매달리는 예비신랑을 매몰차게 내친 저희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하필 말을 해도 왜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거거든요. 검사랑 기업 간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무조건 가까이 지내야 한다 하는 소리요. 여기서 썩 안 꺼지면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제서야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라고요. 현명하신 저희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저희 집안만 보고 달려들었던 그 꽃뱀이 따로 없는 인간한테 콱 물려서 제 인생 제대로 종칠 뻔했던 거죠. 예비신랑이 있었던 놈이 그렇게 도망을 가고 나니까 제가 저런 놈을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려고 했었다는 것이 어찌나 쪽팔리던지요. 아버지에게 그냥 고개만 숙이고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고개 들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놈이 잘못한 거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잘못한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 사람이 살면서 안 좋은 사람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손에 더러운 것도 묻고 그럴 수 있는 법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면서 살 거야? 그냥 내 손에 더러운 거 한번 묻었구나. 손 깨끗하게 씻고 털어버리면 그만이라고. 괜찮어. 너 자랑스러운 내 딸이다. 이런 걸로 기죽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애로 이 아버지는 너 키우지 않았어. 아버지 말 무슨 얘긴지 알아듣지?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 품에 꼭 안겨봤네요. 아버지 말대로 인생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툭툭 털고 이겨내 보려고요. 덕분에 이런 데다 사연도 보낼 수 있고 인생에서 2번은 못 해볼 경험도 해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저처럼 인생 살면서 뭐가 좀 꼬인 것 같은데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그냥 에이 똥 밟았다 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에 말끔하게 씻어내 버리자고요. 고작 그 티끌 하나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흔한 남자입니다. 사실 흔하다고 표현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 직업과 특징을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뭔가에 열중하면 꼭 이루어내겠다는 의지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지금의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제 직업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사연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도 전 이 사연 채널의 빅팬이긴 했지만 사연자로서 이 글을 쓰게 된 건 저희 가족 구성원 한 명 때문입니다. 왜 집집마다 문제 있는 사람들 한 명 있고 그거로 인해 말도 나오잖아요. 저희 집에도 허구한 날 절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절 대신해서 색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이 사연을 쓰게 만들었고요. 그러니 오늘 사연은 사이다 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 얘기로 하기엔 드라마틱한 일도 많고 사건, 갈등도 많았으니 아마 흥미로워 끝까지 듣게 되실 텐데요. 혹여나 일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주의 깊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 꽤나 좋은 처가를 가진 사람인데요.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복이라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전 날 때부터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진 자식을 방치하시는 부모셨고 집안은 중산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부유한 집안이라고 자식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부유한 집안에서도 반항적인 자식들은 나오기 마련이고 말썽을 피우는 자식도 있죠. 전 막내로 태어났는데 다른 위의 형들처럼 말썽을 부리거나 부모님 속을 썩이는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돈 문제로 혹은 여자 문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며 싸우시는 부모님들에게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집이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었으니까요. 단 하루도요. 두 분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너 때문에 자식 새끼가 저 모양이 됐으니 네가 책임지고 나가. 그거였습니다. 서로에게 탓을 돌리기 바빴고 형들이 비뚤어진 것에 대해선 아무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진 무역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여자를 꽤나 밝히셨습니다. 이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어떤 기질 같은 건데요. 저희 할아버지도 여자를 집안에 그렇게 들여서 할머니 속을 문드러지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바람만은 피지 말라고 결혼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아버진 그 기질을 쏙 빼닮아 이곳저곳 다니며 바람을 피우고 다니셨고 그걸 꼭 어머니에게 들키고 마셨죠. 당신 미쳤어? 아니 지금 여자를 끌고 이 시간에 들어온 거야? 나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이래놓고 무슨 나보고 자식 교육 운운해? 너나 잘해 이 자식아. 너부터 인간 돼야 자식도 인간 될 거 아니야.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것에 놀라 잠에서 깨어 나가봤더니 아버지와 술집 여자처럼 보이는 상간녀가 잔뜩 술에 취해 우리 집안 현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우뚝 서 있는 제게 그 상간녀는 아버지가 제 칭찬을 많이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었죠. 전 무서워서 그 길로 도망가 침대 밑에 숨어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 여자를 쫓아내고 나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전쟁 같은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당연한 수순처럼 말이에요. 전 매일 그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늘 가슴을 졸이며 언제 두 사람이 안 싸울지, 우리 집엔 평화라는 것이 언제 생기게 될지 그것만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너무도 자연스레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까요? 전 나이에 비해 조숙한 편이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런 막장 같은 결혼 생활을 매일 앞에 두고 살다 보니 아, 우리 집은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젠가 이혼하시겠다는 예감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실행이 됐죠.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 애 때문이라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당신 그 가난에 빠진 집구석에 돈 갖다 주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매일 하는 잔소리도 지겨워. 애 셋 데리고 어디 잘 살아봐. 하,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할 소리를 왜 네가 해? 내가 먼저 이혼 통보 날려주려고 했어. 나야말로 매일 바람이나 피워대면서 어디 자식이나 안 만들어 올까 노심초사하며 사는 거 지겨웠다고. 하기야 또 자식이 있을지도 모르지. 나한테 숨기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있다 해도 더 이상 신경 쓰기 싫고 관여하기도 싫어. 당신이란 인간과 결혼한 건 내 인생 최대 실수야. 당장 갈라서자고. 너 같은 싸구려 인간 내가 버리는 거야. 이 미친 여편네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마지막 날 이혼을 선언할 때마저 어머니 아버지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셨어요. 그리고 전 어머니 곁으로, 형들은 아버지 곁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때 누가 어느 부모 밑에 갈 것이냔 자식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졌는데 형들은 그래도 어머니보단 아버지랑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엔 아마도 아버지 쪽이 경제적인 지원이 더 낫겠다 판단한 것 같았어요. 속물들이었죠. 전 반면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절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와 사는 걸 딱히 원했다기보다는 형 둘 다 아버지에게로 가겠다고 했으니 저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어머닌 제가 같이 산다고 하니 그래 너라도 와서 다행이구나 하며 반겨주셨고요. 아무튼 저희 형제는 그렇게 부모의 이혼으로 갈라지게 됐고 딱히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잘 살아라 말해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부모님이 뭐 터놓고 얘기할 기회를 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 후 전 어머니 곁으로 가서 어머니의 외가 되시는 곳에서 함께 살게 됐고 오랫동안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지칠 대로 지쳤다며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고 싶지 않아 하셨고 우울증으로 나날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만 되면 소주를 마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전 얼른 집을 떠나 독립된 제 삶을 꿈꿔왔습니다. 예, 내가 믿는 건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난 너만 잘 되면 된다. 넌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내 유일한 자식이야. 엄마, 형도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형들은 다 나 버리고 지 아빠한테 홀라당 가버렸잖니. 나쁜 놈 새끼들. 자식 키운 공은 없다더니만 그 말이 진짜였어. 난 걔네들 자식으로 생각 안 하련다.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는 형이라고 생각 말고 그냥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해. 우리 둘만. 이상한 광기가 도는 눈빛으로 번뜩이시며 하시는 말씀에 전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자식들이고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무 자르듯 딱 선을 그어버리시는 모습이 무서웠죠.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무척 쇠약한 정신 상태에서 상황을 인식하는 분별력이라는 게 잘 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매일 헤엄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던 거겠죠. 그러던 중 전 원하는 대로 대학에 들어갔고 학비는 스스로 벌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죠. 아내는 저와 같은 대학교에 다녔는데 전 사실상 굉장히 꾀재재한 차림이었고 아내는 언제나 부유해 보이는 차림이었어요. 누가 봐도 사는 집 딸이었죠.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게 된 건지 아내가 저를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석원아, 나랑 연애해보지 않을래? 나 너 1년 전부터 쭉 좋아하고 있었어. 아내는 저와 빈부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나 보이는 사람이었기에 늘 거리감을 두고 있는데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전 이웃고 처음 연애라는 걸 하며 제가 상상치 못했던 사람과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다 더 놀라웠던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앞전에 처가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정하고 순했던 아내와 더불어 아내의 가족들 모두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내의 집안인 처가는 예상대로 부유하고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집안이었는데 가난하고 배경이 없던 절 그저 귀하게만 대해주셨거든요. 아이고, 우리는 딸이 2명인데 얘가 유달리 어렸을 때부터 결혼 안 한다는 말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길래
누군지 무척 궁금했네. 혹시 이상한 논팽이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근데 딱 자네 같은 듬직한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내가 다 안심이 되네.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부족하니 더 열심히 해서 이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장모님과 저의 어색한 첫 인사는 이런 식이었는데 장인어른 역시 말수는 별로 없으셨지만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며 환영해 주셨어요. 두 분 다 젊으셨을 땐 농사를 지으셨는데 대대로 내려오신 땅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젠 사람을 쓰시고 관리 정도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땅 부자셨죠.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내에게 들은 정도만 따져봤을 때 정말 저와 차이가 많이 나는 집이었어요. 반면 당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난처한 말들을 하며 저를 괴롭게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친한 분과 고스톱 도박에 빠지시다 그만 본격적으로 도박의 길에 빠지게 되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거든요.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달라면서 20대 중반에 들어선 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기대하지 않았던 결혼 비용은 고사하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상견례장에서부터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아들 귀하지 않다, 딸이 귀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 모르고요. 우리 아들 좋은 대기업 들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선자리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워낙에 잘났으니 그럴 수밖에요. 근데 사돈댁이 기울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로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니까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아니 2명이 위로 더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애들이고요. 얘가 진짜 아들이죠. 지 엄마밖에 모르는. 아무쪼록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아들한테 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거의 장모님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니까 그에 맞는 값도 치르셔야 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단은 서로 안 하기로 했는데요. 네, 정말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처가댁에서 집을 장만해줘서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부끄러울 마당에 어머니란 작자가 와서 아들 값으로 장사를 하려 드시니까요. 상견례가 끝나고 이 일로 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와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 어른에게도 너무나 죄송하다 몇 번이나 말했죠.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직도 잊지 못할 순간이네요. 두 분이서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딸에게 들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고생 많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간 너무 고생스러웠다고 들었어. 우리 딸애가 말은 많지 않아도 난 다 알고 있거든. 오늘 보니까 우리 사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상이 가네. 그간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테니까 죄스러워할 것도 없고 용서 빌 것도 없어. 감사합니다.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얼굴을 못 들고 있자 장모님이 저런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장인어른 역시 따뜻한 눈길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죠. 여기에 전 내가 드디어 진짜 가정을 만났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하고 하늘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후로도 끊임없이 돈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집에 장가 간 걸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아니셨죠. 언제 어디서 돈이 떨어지나 기다리는 사람처럼 처가댁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참석하려고 들고 저희 아내와 저 사는 집까지 물어서 반찬 핑계로 집 앞에 죽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묻는 게 지겨워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글쎄 일주일에 5번은 집에 와서 계시고 저희 아내는 또 오죽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시집살이라고 하죠. 우리 귀한 아들 잘 대접해야 한다며 아내를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시금치를 못 먹어. 왜 시금치 같은 걸 만들고 그러니?
살림 하나도 똑부러지게 못하면 아내로서 자격 박탈이야. 아님 너 지금 잘 사는 집에서 자랐다고 유세라도 떨고 싶은 거냐? 고기 반찬 만들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고기를 안 좋아해서 만든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요란도 꽤 떤다. 네가 고기를 굽기가 귀찮은 거겠지. 어디 내 아들 탓을 하고 앉아있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희 어머니 대단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못 참고 그랬습니다. 2년 끊기로 결심한 거 이제 정말이지 끊어내야겠다고요. 엄마, 나 도저히 엄마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더 이상 보지 맙시다. 서로 죽는 날이나 보고 살자고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그건 엄마가 더 잘 아시겠죠. 이젠 엄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예요. 막말로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엄마 노릇 시어머니 노릇 하시는 겁니까? 이제 다 그만둡시다. 너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저희 어머니는 뒤로 넘어갈 기세를 보이셨지만 전 그대로 쭉쭉 말을 이어갔네요. 이젠 어머니 보고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이게 우리 가족의 최선이라고요. 슬프지만 맞았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가시고 난 뒤에 제가 아내를 껴안으며 더 이상은 저희 어머니 못 오게 하겠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인생의 힘든 일은 모조리 같이 샌드위치처럼 껴오는 건가 봅니다. 이것이 제 운명인가 봐요. 어머니가 여전히 집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고 있는 사이 처제가 미국에서 완전히 귀국을 한 겁니다. 처제는 사실 저희 결혼을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인데요. 성격이 까탈스럽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거기다 본인이 미국에서 유학도 갔다 온 스펙도 있겠다. 일단 학력이 처지거나 직장이 처지면 무조건 깔보고 보는 습성마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늘 빈약한 집안 배경을 얕잡아 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요. 그날도 제가 어머니 때문에 한참 힘들어하던 도중 회사에서도 야근이 많아 기진맥진할 기세로 처가에 들렀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가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처제의 귀국 파티 겸 모인 자리였는데요. 피곤한 얼굴로 처제에게 웃으며 고생했다고 말했더니 대뜸 제 겉모습을 훑어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부는 옷 입는 센스가 좀...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왔대요? 어머, 언니, 형부 좀 챙겨야겠다. 형부 저게 뭐야? 저러고 다니는 거야? 아, 정말 미치겠다. 아니, 누가 보면 막노동꾼인 줄 알겠어. 회사원이 아니고. 언닌 창피하지도 않아? 너는 네 형부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니?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참, 내가 뭐 진지하게 말한 거야. 장난으로 한 거지. 그죠, 형부? 형부들 이해하죠? 아니, 그리고 형부, 내 귀국 선물 없어요? 설마 빈손으로 온 거예요? 장모님이 말려주셔 장난식으로 한 비꼬기가 끝나긴 했지만 이런 비꼬긴 계속됐습니다. 제 앞에서 일부러 영어로 말하기도 하고요. 장모님은 이럴 때마다 제게 처제가 철이 좀 없고 나이가 어려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어렸을 때 너무 오냐오냐 키워 저렇게 된 것 같다면서요. 제가 하도 자주 아프니까 단단히 혼을 내야 할 때도 못 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어. 그래서 그런지 버르장머리가 저 지경이 된 것 같아. 지 고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고모 탓 할 거 없고 다 내 탓이네. 아니에요. 장모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도 처제의 과거는 아내에게 들어서 잘 알아요. 사실 처제에겐 한 가지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요. 처제는 학창시절 큰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친구들에게 돌아가며 왕따를 당한 건데 그 수위가 높았나 봐요. 그래서 자주 아프고 그때부터 우울증을 토로하며 정신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죠. 장모님은 처제가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매일 집에만 박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그게 안타깝고 불쌍해서 제대로 혼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말이죠.
심지어 장모님의 지갑에 손을 댔을 때도 살짝 야단을 맞은 정도였다고 해요. 어쨌든 미안하네 김서방. 마음 풀어. 내가 저놈의 기집애 다신 저러지 않도록 단단히 말할게. 너 양이 한 번만 더 네 영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놓든지 할 거야. 알겠어? 그런데 이날 처제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나 봐요. 자기의 귀국 파티라고 모여서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욕이나 얻어먹고 있으니 그랬겠죠. 하지만 엄연히 자기가 잘못한 일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장인 어른께서도 가담하셔서 너 그러는 거 아니야. 형부면 형부로 대해야지. 뭐하는 태도냐 그게.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네 엄마 말 맞다나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우리 집안 망신 주는 거밖에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러고 한마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입만 삐죽이다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로 앙심을 품었는지 절 죽도록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죽도록이요. 명절날에도 조용히 저를 노려보면서 혼자 궁시렁거리곤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제 욕이라고 하더군요. 아내를 통해 알았죠. 아내가 제게 한숨을 푹 쉬면서 여보 미안해. 집에 꼭 한 사람씩은 문제 있다고 하던데 난 제가 커서도 저럴 줄 몰랐어 하고 말하더군요. 처제는 참고로 우리 아내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수더분한 성격을 싫어했고 궁상맞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저렴한 치약을 고르면 그걸 가지고 왜 저러냐며 타박했고 화장을 안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 시선 좀 신경 쓰라느니 하는 말을 했고요. 자기와는 다른 아내를 어떠한 이해 없이 비난을 해댄 거죠. 근데 사실 전 열등감이라고 봤습니다. 처제보단 우리 아내가 훨씬 마음씨도 외모도 이뻤거든요. 그러니 어딜 가도 사람들이 아내를 더 친근하게 생각하고 칭찬도 많이 해줬는데 처젠 반면에 사람이 뾰족하고 못된 말만 찍찍 남발하니 그게 질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양이 쟨 나도 못 말려. 그래도 당신이 어머님 문제에 나서준 것처럼 나도 내 동생 문제에 노력해 볼게. 그래,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그리고 당신이 외려 내 편 들어주고 해줘서 기분 상하지 않았으니까. 전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땐 처가 식구들이 모두 처제 빼고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줬으니 괜찮았어요. 근데 처제의 한 사람이 더 딸려오니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처제가 30대가 넘어가더니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한 명 데려온 겁니다. 저에겐 처제의 남편이니 동서죠. 동서란 호칭이 어색하기도 하고 집안에 같은 남자 한 명이 더 온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손이 사람이니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래도 이래저래 어색하고 적응하는 게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동선 제가 생각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딱 잘라놓고 말해 심각했습니다. 처제의 허영과 사치를 10배 정도 부풀려 놓은 사람이었달까요? 왜 처제가 동서에게 반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첫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을 뵈러 갔을 때부터 꽤나 껄렁거리는 자세로 들어와서는 집을 쭉 한번 훑어보더니 묻지도 않은 자기 경력이며 집안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서는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자신의 집안 전체가 모두 의사 집안에 친척들은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들 사람들이 제 배경을 들으면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한 집안에서 엘리트들이 주르륵 나올 수 있었냐고요. 근데 이것도 다 집안 재력이 바탕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나 누나나 동생들 모두 꾸준히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해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누릴 수가 있죠. 그나저나 이 사람도 미국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수준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빠. 이 사람 미술품 보는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어쩔 땐 나보다 더 놀랄 만큼 미술사에 대해 쫙 깨고 작품에 대해 줄줄 읊더라니까요. 두 사람이 그저 어떻게 만났는지를 물었을 뿐인데 동서는 자기 자랑부터 멋들어지게 해댔습니다. 과하게 의도적이었죠. 그 의도가 너무 빤해서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약간 반신반의하는 듯 했습니다. 처제가 마음에 들어하니 허락은 하는데 동서란 사람 자체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으신 거죠. 사실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어른들 눈엔 아마도 동서의 됨됨이나 인성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여지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전 일부러 처제에게 축하한다며 행복한 결혼 생활하라고 축의도 넉넉히 하고 처제가 원하는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들어줬답니다. 처제가 결혼할 때 건조대와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내가 한참 고민하길래 제가 그냥 해주라고 했거든요.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한 번뿐인 결혼이니 들어주자고 했죠. 사실 저희는 아파트라고 해도 작은 평수에서 생활비도 200 넘지 않는 선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워낙에 절약하는 습관이 강했던 아내인지라 아이 용품 빼고는 아껴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때부터 동서와 처제가 쌍으로 태클을 걸어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얄미웠고 사람이 어쩜 이렇게 독할까 싶었는데요. 저도 점점 마음속에 분이 쌓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처음 아내가 낳은 아이를 보러 온 처제가 장난식으로 자꾸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형부를 닮아 그런가? 코가 너무 짧고 눈도 쬐끄만하네. 애들이 원래 그러지. 그리고 네 형부는 잘생긴 편이야. 언니, 눈을 갈아 끼워 넣어야겠다. 형부가 뭐가 잘생겼니? 여보, 안 그래? 아유, 형님, 제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맞다고 하면 기분 상하시려나?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속을 긁어댔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했지만 아이도 있었고 해서 참아 넘겼죠. 근데 저희 딸아이가 커가면서 걷는 게 좀 느리고 언어가 좀 늦으니까 옆에서 자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온갖 간섭을 하는 겁니다. 정말 묻지도 않은 조언이랍시고 옆에서 3시간, 4시간 해주는 사람들 얼마나 짜증나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전 단단히 경험했습니다. 물론 동서도 한몫했죠. 동서는 슬그머니 이런 말까지 얹더라고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듣고 말입니다. 형님, 아버지 역할도 중요해요. 형님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시지 못한 거 들었거든요. 배우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형님이 아버지 역할 잘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또 알아요? 애들 엇나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듣기론 형님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시던데. 동서, 물론 나도 알고 있지.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근데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 같은 거 있나? 순간 불쾌해져서 저도 모르게 확 쏘아붙였어요. 이미 전 우리 아이와 잘 놀아주고 열심히 육아에도 참여해주고 있는데 가정 환경에 대해 논하니 짜증이 났거든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생기면서 처제와 동서는 이제 멀리해야겠다는 결론이 섰습니다. 그날은 처제와 동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라고 해서 축하해주겠다고 식구들 모두가 함께 모인 날이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장기자랑을 한답시고 앞에서 열심히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는데요. 딸아이 꿈이 연예인이었거든요. 다들 한 번씩 그런 꿈 꾸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TV나 이런 곳에 노출되다 보니 딸아이도 연예인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걸 보던 동서와 처제가 한껏 비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준이가 저 실력으로 무슨 연예인이래? 저 정도면 기획사도 못 들어가지. 아무리 애기들 재롱잔치라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나대다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겠어. 여보, 그만해. 애가 들으면 상처받겠어. 근데 조금 보기 그렇긴 하네. 연예인이면 갖춰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준이가 얼굴이 형님을 닮아서 못생기고 키도 작잖아. 뭐 요즘 애들 나이 먹으면 키 큰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모르지. 형님의 키가 작으시니까 그 유전자 어디 가겠어? 맞아, 형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린 준이가 귀여워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도 기분 나빠하지 마. 난 우리 준이가 나처럼 좀 이뻤으면 연예인도 할 수 있고 좋겠는데 안타까워서 그러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건 대놓고 저를 물먹이는 소리였습니다. 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저기요, 처제. 동서, 지금 우리 애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른이 돼서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진 못할 망정 뭐가 뭐 어째요? 처제는 그럼 지금 그렇게 본인 얼굴에 만족해서 매일 성형외과 다니며 얼굴 뜯어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동서도 그런가? 한순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딸아이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동서와 처제가 깔깔거리며 저딴 소리들을 늘어놓더니 결국은 딸애를 울리고 만 거죠. 딸애가 울면서 아빠 내가 괜히 한 것 같아. 나 춤도 못 추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내가 괜히 했어. 너무 창피해.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몸이 덜덜 떨리고요. 딸애를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한 소리 하러 들어갔더니 역시나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 두 사람을 호되게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양이 너 내가 말 안 했냐? 윤서방 자네도 이러는 거 아니지. 왜 아이한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가슴에 멍을 만드나? 나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싫어. 아무리 잘나고 사람이 쓸모가 많아도 다른 사람 함부로 비하하고 멋대로 구는 사람은 싫단 말일세.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 사람이면 그 쓸모는 쓸모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쓸모 있는 척 사는 거지. 장모님이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셨어요. 동서는 장모님이 잔뜩 열이 올라 화를 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처제와 비슷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가더라고요. 두 사람에게선 사과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는 거기에 또 열이 받아 했고요. 아내는 원체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잘 울기도 했고 또 상처도 잘 받을 만큼 여린 사람이었죠. 그 일로 동생에 대한 실망이 컸는지 두 번 다시 처제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번호까지 지워버리더군요. 저도 괜스레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미안했고요. 하지만 전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더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요. 더군다나 당시 제게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요. 때마침 전 회사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사를 만나 매일같이 갈등의 연속이었죠. 그러다가 마침 제 회사 동료였던 사람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서 회사를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전 이때 아니면 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알겠다 하고 아내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보, 동료네 쪽 아버지가 공장도 운영하시고 아이템이 괜찮아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당신만 동의해주면 난 금방이라도 뛰어들고 싶어. 우리 애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 비록 대학도 내 돈으로 다니느라 늦게 졸업했고 회사도 늦게 들어갔고 집안 형편도 썩 넉넉지 못하지만 내 인생만큼은 새롭게 살 수 있잖아. 우리 애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 아내는 제 말을 알겠다며 어렵게 동의했어요. 원체 아내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 많이 불안해했을 것인데 제 의지와 열정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전 그때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잘 풀려나갔어요. 초창기 4년까지는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 비위도 맞춰가며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꾹 참으며 버텼죠. 4년에서 5년은 거의 버텼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 버팀을 참고 견뎠더니 이제서 일이 제 뜻대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상당했고 특히 가족 중에도 있었어요. 일단 저희 어머니였죠. 그때 어머니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는데 그것까지 외면할 수 없어 수술비를 보태주었더니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놀라웠던 건 저와 인연을 끄는 줄 알았던 저희 형제들까지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들었다고 자기도 숟가락을 얹고 싶다면서요. 그래도 우리가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러냐? 난 널 한 번도 남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넌 언제나 내 동생이었어. 네가 잘 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말인데 형도 네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형이 사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다. 형의 말을 듣는데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형들은 결혼식 때만 잠깐 찾아왔지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본 적이 없었고 생일에도 문자를 보낸 건 저였지 형들은 제 생일에 언제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예 제 인생에 관심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사람이 성공이란 궤도에 올라서니 이렇게 떼거지로들 몰려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라면 자존심이 상해 못할 것 같은 짓을 하면서 말입니다. 전 그때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되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최대한 모르게 하자. 이번 일 겪고 나니 확실히 알겠어. 우리가 잘 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누군간 반드시 질투하고 깎아내릴 거야. 그도 아니면 돈 달라고 붙거나 우리 형들처럼. 그러니까 당신도 처가인 비밀로 해줘. 정 말하고 싶으면 처제 쪽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줘. 알겠어. 당신 생각에 나도 동의해. 양이 같은 애는 아마 당신이 성공했다면 배 아파 죽으려고 할 거야. 아님 뭐라도 뜯어내지 못해 안달이거나. 나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어차피 우리가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갈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 생활 유지할 건데 뭐따로 말해. 난 이대로도 만족해. 당신이 검소한 모습 보여주니 참 고맙다. 아마 다른 여자들이었다면 명품 샵도 가고 싶어하고 가방도 사고 싶어 했을 텐데. 그랬더니 저희 아는 제 말에 씩 웃으며 어디 자기가 그럴 사람이냐고 그런 곳 돈 아까워 죽겠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그 돈 쓸 거면 제 사업에 더 투자하라고 말하면서요. 이러니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늘 한결같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전 더더욱 열심히 일했고 형제들과 어머니에게선 연락을 딱 끊어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통해 전달했는데요. 아버진 오랜만에 온 자식의 연락에 약간 놀라시는 듯 하더니 알겠다고 어색하게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아무쪼록 전 이대로 지금의 평화를 이어가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처제가 아이를 낳고 동서가 자기 개인 병원을 차려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둘의 허세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제가 아이를 낳은 건 좋은 일이었지만 문제는 처제가 자꾸 저희 아이와 비교하면서 자기 애가 뭐 더 잘났네, 더 잘하네 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되도록 처제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처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댔죠. 아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저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언니를 바꿔달라고요. 언니, 우리 애는 벌써부터 예체능의 재능을 엄청나게 보이는 것 같아. 내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한다니까. 글쎄 어젠 피아노를 가르쳐줬는데 바이올린도 하고 싶다는 거야. 아무래도 두 개 다 가르쳐봐야겠어. 그래야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 알지. 언니 애는 그러고 보면 참 안쓰럽다. 우리 애기처럼 다 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어린애한테 자꾸 뭐 배워라 강요하고 그럼 못 써. 너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애 영어 유치원 보내서 한글도 못 되는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니? 그거 잊었어?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말고 자유롭게 키워. 그래야 애를 알아가고 하는 거야. 매일 맘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자꾸 이상한 말만 주워듣지 말고. 어머머머, 언니 질투하는 거야? 우리 애가 너무 잘나서 그래? 참나. 언니, 아무리 그래도 동생 애 질투하는 건 좀 너무했다. 언니 애가 잘나지 못한 걸 왜 나한테 풀어? 언니도 그럼 학원 보내고 가르치고 해. 너무 안 하니까 애가 점점 이상해지잖아. 하기야 그것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줘야지. 형부가 시원찮으니 언니도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겠지. 그러길래 형부를 좀 괜찮은 남자로 골라서 결혼을 하지 그랬어. 너 말 그만 못해? 자꾸 유치하게 나올 거니? 네 형부 벌이에 대해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가 왜 몰라? 형부 벌이로 언니 식구 겨우 먹고 살잖아. 우리 남편은 의사야. 의사 월급이 얼만지 알아? 가늠이나 돼? 개인 병원까지 떡하니 차려서 잘 나가는 의사 남편이니 난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언니가 뭘 알아? 원래 애는 여기 서울 아줌마들이랑 계속 정보 주고받으며 키우는 거야. 나중에 두고 보자고. 알게 되겠지. 부모 경제력에 따라 애 수준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원래 애도 부모 수준 따라가는 거거든. 아내의 말에 발끈한 처젠 이렇게 다다다다 악질적인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부유한 경제력이 뒷받침되니 이런저런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낼 수 있다며 저희를 안타까워하더군요. 아내는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제 얼굴을 보고 한번 참는 듯 했어요. 제가 처제네 쪽엔 함구하라는 약속을 지키려고요. 솔직히 저도 그 말을 듣고 인간으로서 화가 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어차피 제가 동서보다 버는 돈이 훨씬 많고 처제가 말한 그 수준 차이는 이미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와 아는 이미 아이가 원할 때 나중에 유학을 보내주기 위해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기에 더 그런 말들에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발끈하고 곱씹고 힘들어하는 거지 저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동서도 처제도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게 됐고 처가가 한바탕 뒤집히고 말았네요. 이 날은 장인어른의 생신날이었는데요. 평소에도 절 아들처럼 챙겨주시는 장인어른이셨기에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 고민하다 구두를 골랐어요. 장인어른은 신발에 관심이 많은 멋쟁이셨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좋은 구두를 하나 포장해서 처가에 도착을 했죠. 마침 처제와 동서도 함께 와 있었는데 어쩐지 두 사람이 어깨가 바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형님 왔어요? 아이고, 저희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차가 많이 막히셨나 봐요. 처음에 이렇게 동서가 살갑게 굴더라고요. 원래는 본체 만체하던 동서가 웬일로 저러나 싶었죠. 처제 역시 오늘따라 저를 보고는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형부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신다. 다크서클이 한가득이에요 하며 괜한 핀잔을 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상했죠. 자, 다들 모여 앉게나. 아유, 얼른 밥부터 먹자고. 배고프지? 어찌됐건 일단은 장모님이 생신상을 차려놓으셨으니 다 같이 둘러앉아 정성스러운 잡채와 불고기,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굴을 비롯한 음식들을 양껏 먹고서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이 최근에 장기에 빠지셨는데 저도 한때 장기에 관심을 뒀어서 그 얘기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죠. 그러다 배가 좀 꺼졌다 싶었을 때쯤 후식으로 아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꺼냈어요. 우리 아내는 워낙 솜씨가 좋아서 베이킹도 직접 할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만든 케이크에 적힌 정성스러운 문구, 사랑하는 아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문구를 보곤 장인어른께서 감동스러운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역시 최고네. 고맙다. 고마워. 장인어른, 이거는 제 선물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이 브랜드 구두 좋아하시잖아요. 신고 친구분들께 자랑하시고 좋은 곳도 많이 다니세요. 제가 구두를 선물해드린 이유는 사실 장인어른이 신발에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 장모님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그런 경치 좋은 곳을 간다면 이 구두를 신고 사진을 멋들어지게 찍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선물해드린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예상대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반짝거리는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해외여행 가실 때 꼭 가져갈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 같은 모습에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방망이로 내동댕이 치듯 깨버린 건 동서였어요. 동서가 갑자기 픽 하며 웃더니 장인어른을 데리고 밖에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쐬고 가까운 곳으로 걸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선물은 밖에 있거든요. 의기양양하게 웃는 처제를 빼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선물이길래 밖에다가 준비를 해놨다는 건지 궁금했죠. 그리곤 장인어른 역시 기대하는 표정으로 나가셨는데 외제차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벤츠였는데 장인어른께선 그 차를 보고 약간 멋쩍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걸 선물로 주는 거야? 선물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데. 아니에요, 장인어른. 의사 사위 성이니까 이 정도는 받아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얼마를 버는 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전혀 무리가 아니니까 받아주세요. 동서는 저를 보며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상하죠. 선물은 장인어른에게 주면서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듣던 동서는 흐뭇하게 웃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그러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폭탄 발언이었는데요. 형님, 그것도 선물이라고 준비했어요? 아유, 하여튼 구질구질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형님, 아무리 못해도 제 수준은 맞춰 오셨어요. 저희 안사람에게 못 들으셨어요? 구두가 뭡니까, 구두가? 빈털털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 핏덩어리 같은 놈이 뭐하는 짓인가 싶어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문제는 그 귓속말이 무척이나 컸다는 점이고 그것을 뒤에 있던 장인어른이 들으셨던 겁니다. 장인어른은 손에 쥐고 있던 차키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동서에게 집어 던지셨어요. 그러더니 제 정체를 밝혀버리셨죠. 뭐라고?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빈털털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먼. 자네 겨우 의사겠지만 자네 앞에 있는 우리 김서방은 이미 몇십억 대의 자산을 만든 사람이야. 증거가 필요하겠지? 자, 이게 바로 우리 김서방 선물이네. 여기 있는 회사 보이나? 자, 명함도 보여주지. 직함 보이지? 자네 형님이란 사람이 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이제 네 분수를 좀 알겠어? 동서는 제 회사와 명함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쓰러질 듯한 표정이 되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놀랐을 거예요. 사실 제 회사가 의료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모를 수 없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놀란 동선 넙죽 엎드릴 기세로 처제와 절 번갈아 보더군요. 처제도 너무 놀라 제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아내는 처제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야? 형부가 정말, 아니,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왜 말을 안 한 건데? 왜 속인 건데? 속이다니 뭘 속여. 내가 너한테 왜 속속들이 우리 집 사정을 다 말해야 되는데? 난 처음부터 너를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어. 넌 우리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양이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병원 망해가는 거 모를 줄 알아? 우리 다 알고 있어. 여기서 아내의 말에 동서는 정말로 무릎을 털썩 꿇어버렸죠. 아마 동서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희는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의 병원이 망해가고 있고 불친절한 진료로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무리해서 외제차를 선물해 저를 무시하려 했던 동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이미 저를 대신해 그들을 짓밟아주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그만하면 됐다 싶어 아무 말도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인어른이 통쾌한 한 방을 날리셔 마무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네가 선물한 이 차 도로 가져가게. 이미 큰 사위가 내게 외제차라면 몇 대를 선물해줘서 질려서 안 타려던 참이니까 사람이 건박을 떨어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건박을 떨어. 자넨 이 기회에 단단히 알게나. 사람이 찢고 까부는 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걸 알겠어? 이제 그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 다 꺼져. 양이 너도 이제 없다 생각할 테니 다시 집에 들락거리지 말아라. 장인어른의 한 방은 정말이지 통쾌했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질질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의 생신 파티는 조금 어그러지긴 했지만 저희끼리 축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죠. 장인어른은 이날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많이 애쓰고 참아준 거 알아. 난 자네같이 그릇이 넓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네. 자네 아랫사람이 꼴보기 싫은 행동을 수차례 했는데도 그걸 다 넘어가 주지 않았나. 그걸로도 이미 증명이 된 셈이지. 내가 뭐 재산이랄 것도 당연히 자네보다 별로 없고 가진 건 크게 없지만 난 자네를 내 가족으로 맞이해서 그게 너무 고맙고 천운이라고 생각하네. 자네는 하늘이 내려준 복이야. 이 말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울컥이는 감정을 애써 눌러가며 고개를 끄덕였죠.
장인어른의 손을 맞잡으며 저도 그랬답니다. 앞으로 남은 날 효도 많이 하고 있는 힘 다해 도움이 되어드리겠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제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행복이란 거 별거 없는 것 같네요. 제겐 그게 가족과 같은 말이거든요. 어린 시절 갖지 못했던 가족을 이렇게 처가를 통해 얻었으니 더 바랄 게 있겠나요? 전 지금 이 상태로 충분히 만족한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